2023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늦어진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된 얘기를 뭐 특집이라고 해서 시청하고 바로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정명석 JMS에 대한 피해자 얘기들. 근데 기존에 나온 얘기들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제가 기대했던 바는 초기 정명석을 어떻게 저렇게 그 거대한 괴물로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거를 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이 있네요. 이 정명석의 이 범죄적 행위 중에서 이제 집단 그러니까 강간, 그렇게 폭력적인 강간 중에서 이제 이게 이 성기 안에다가 물을 넣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앞에 초기부터 그랬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범죄학적으로, 범죄 행동학적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초기에 이제 신촌 독수리 오영재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정명석을 괴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현직 검사라든가 뭐 교도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사회 곳곳에 이 정명석을 비호하고 정명석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적인 건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명석의 범죄라든가 정명석에 대한 부분,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재탕했고, 또 그리고 범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뭐 이것의 뭐 진실 공방, 예를 들면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 논외에 이미 법적으로도 밝혀진 거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메이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의 동일하니까 그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들의 이 정명석을 비호하는, 아니면 정명석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회의 거대악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맹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자극적이고 더 큰 부분, 글쎄요, 이게 뭐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뭐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명석, JMS 같은 사이비종교 또는 이런 종교 범죄자들의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것의 범죄의 논리적 구조, 범죄 행동적인 논리 구조에 대한 부분도 핵심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그냥 쑥 뭐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서, 글쎄 뭐 어쨌든 실망스럽단 말씀 드리지만, 어쨌든 이 정도도 사실은 하지 못하죠. 공중파란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명석에 대한 부분, 정명석의 범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의 배후 세력들 반드시 밝혀져서
그리고 이 정몽석과 같은 종류의 종교 범죄자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이 개소리, 헛소리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집권 여당 당정에서 그저께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회를 열었는데 한동훈이 마약법 사범 악소리나게 처벌, 전 정부서 검찰 손발 잘라 유통비용 낮아져라고 하는 소리.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약 범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갑자기 뭐 이유가 있고 그 어떤 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는 역시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치적이어서 결국은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격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한동훈이 그게 중요한 바로미터다 라고 하면서 마약이 대규모 생산 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필로폰 투약 비용이 피자 한 판도 안 되고 펜타닐은 10,000원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약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마약 가격이 싸졌느냐 라고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즉 그동안 마약이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 때문이다. 걸리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래서 위험 비용이 낮았다. 즉 말하자면 검찰의 손발을 잘랐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덜해갖고 뭐 별로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달려 들어갔고 마약이 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웬 개소리인가 했어요. 일단 마약이 가격이 싸진 이유가 뭘까요? 많이 들여온다. 그럼 어디서? 누가? 이거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뜬금없이 위험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한번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에 마약을 이렇게 이전에는 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파는데도 조심스럽게 비쌌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얼마나 그렇게 검사애들이 마약 수사를 잘했는지 한번 통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대가리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실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 그냥 정치적인 내용, 정치적인 어떤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다. 실제로 느슨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느슨하게 한 게 아니라 검찰 애들, 니네들이 느슨하게 한 거 아니에요? 마약사범들을 느슨하게 한 게 실제로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의 손발이 잘렸기 때문에 마약 단속이 느슨해진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대형 마약 수사를 하면서 대충 니네들이 그 뒤에서 헤쳐먹는 거, 말하자면 그 마약 수사를 가지고 정치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인사적 이득을 얻기 했던 그런 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형 마약 수사를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죠.
즉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이전에 그럼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 검사들이 대형 마약 수사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해서 어떻게 잘했는가, 그것은 꼭 검사들만 한 건지 아니면은 경찰들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선발을 잘 나갔고 마약 수사가 드스레졌나,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검찰의 마약 수사를 경찰로 넘어가게 했으니까 대형 좀 기획 수사 같은 형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마약 수사라는 게 대형 기획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마약 수사의 핵심입니까? 그거를 왜 막 검찰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 개소리를 떠들어도 이렇게 좀 말이 되는 개소리를 떠들어야지. 그거를 찢어진 입이라고 그냥 말만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한심한 인간 아니죠. 영악한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공백이라는 것이 꼭 마약 수사를 덜 했고, 그 덜한 것 때문에 지금의 마약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래 잘됐다 싶어서 본인들이 할 일을 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경찰이 안에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대놓고 떠들어대는 꼴이 아닙니까? 마약 사범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됩니까? 핵심적으로 마약 수사, 마약 관리라고 하니 마약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한동훈의 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에휴, 얘들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 마약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법 개정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서 당과 정이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는 예산 지원, 협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나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역시 얘네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같아요. 얘네들은 여기 마약 수사에 대한 딱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또 얘기할 내용이 되겠지만은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요 얘기입니다. JTBC에서 마약 통로가 된 의료인들 한 해 2만 정 셀프 처방 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지금 마약 문제는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코카인 이런 것보다는 합법적인 향정이나 펜타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더 크다. 예를 들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그 성형외과에서 이경우의 그 부인이 간호사였는데 거기서 마치 이 부분을
거기서 빼돌렸죠. 유아인은 어떻습니까? 프로포폴부터 시작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오히려 병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료인들이 마약 불법 유통의 통로예요. 고양시에서 오히려 이런 마약류에 대한 향정, 의약품, 도매상을 해서 빼돌린 놈들도 있어요. 그것도 의사예요. 자, 어떤 의사는 한 해 마약류를 2만 정이나 셀프 처방을 했어요. 자기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약류 2만 정은 어디 갔을까요? 지가 다 처먹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넣고 마약류 처방한 건이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기에게 마약류를 자기가 처방하는 거, 지가 쓰려고 하는 거, 이건 제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식약처라든가 의사놈들은 이게 이런 사례를 오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셀프 처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중히, 그 셀프 처방을 막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셀프 처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셀프 처방, 자기나 자기 가족에 대한 처방이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었는데 정부나 의사단체가 반대. 얘네들은 왜 반대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2만 정이나 셀프 처방을 한 놈이 있는데 걔가 얼마나 처벌을 받았을까요? 면허정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3개월이죠. 오히려 프로포폴을 가지고 의사놈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그 한동훈이가 짓거리는 거 말고 지금 이렇게 마약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넘쳐나는 건 오히려 수사권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검사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놈들이 향정이나 이 마약류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 빼돌이 이런 것이 훨씬 더 기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마약이 는 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한동훈 같은 애들은 이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뺐으니까 이 개판이 됐잖아. 우리가 할 거야.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물론 저는 마약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요 몇 달 사이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이것이 몇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범죄 통계,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처방이 잘못됐죠.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이 재판 선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놈이 있습니다. 두 놈이 부산에
2020년 1월입니다. A란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A, B란 놈이 있었어요. 두 여성과 우연히 만나서 주점에서 만나서 술자리를 갖고 주거지로 말하자면 사실 피해 여성들을 아마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A란 놈이 여성들한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마시게 했고 이 A란 놈의 지인, 같이 꼬신, 같이 범죄를 같이 한 그 여성 중에 하나를 강간했어요. 그 강간당한 여성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엎드려 있는 걸 보고 또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놈은 이제 이 강간죄로 3년 6개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강간했던 놈은 3년형을 확정받았고, 근데 이제 이놈은 또 음주운전도 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강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두 가지 같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또 마약 관련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이놈이 얼마 받은 줄 아세요? 3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이것도 1심에서 3년형이었어요. 2심에서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 판사들, 물론 이렇게 구형을 한 검사놈들도 이상하고 수사한 애들도 이상하죠.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허위진술, 그것도 마약류 범죄, 누범기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 그리고 강간. 그리고 강간도 말하자면 대단히 범죄 질이 안 좋잖아요. 강간당한 여성을 또 강간한 거니까. 그건 그냥 강간이 아니라 특수강간이죠. 특수중강간이죠. 둘이서 강제로 한 여성을. 근데 이게 둘이 한 여성을 동시에 했으면 특수강간이 되는데, 이게 한 번 강간을 한 여성을 후에 다시 강간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강간죄를 한 거예요. 이 법 적용이 잘못됐죠. 오히려 이 건은 범죄자 두 놈이 애초에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술을 먹인 다음에 강간을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맞는데, 그러니까 강간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맞는데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놈들도 이상하고 수사한 놈도 이상하고 검사도 이상하고 판사도,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일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가지고 그래. 근데 그건 교통사고 피해자니까 그래. 근데 이 판사놈의 그 감형 이유가 그놈이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말하자면 그놈이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선처를 탄원한다. 이게 어떻게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죠? 그러면은 자식을 키우는, 부양해야 되는 놈이 전혀 모르는 술자리에 두 여자를 강간을 목적으로 끌어들여갖고 해서 강간하고, 그럼 자녀 부양이라는 게 이게 감형의 요건이 됩니까? 하여튼 이 판사 새끼들의 대가리가 이게 무슨 머리에 똥 만들었는지 참. 가족들이 선처를 타라는 건 당연하겠죠. 지휘줄이. 근데 그거는 가족들의 선처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당연히 써달라고 했겠죠. 야, 너 뭐 여기 형량 더 있으면 너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이게 감형의 조건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시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판사 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지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피해자, 강간의 피해자가 선처를 해줬다, 하라고 이렇게 탄원했다라고 하면 몰라요. 그럼 그건 피해자가 선처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럴 수 이건 그 피해자 선처에 대한 얘기 없이 그건 뭐냐면 합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했다는 거죠, 말하는 건. 자녀를 부양.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판사놈들이나 검사놈들, 판사놈의 머릿속에는 성범죄를 한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은 결국은 처벌이 높다는 거잖아요. 왜요? 부양할 사람이 없어갖고. 하여튼 이 썩어빠진 사법체계, 이 재판하는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갖고 한심스러운,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이걸 재판이라고 하니 참 AI한테 그냥 인공지능한테는 게 맞지 않나요? 하긴 검찰에서 손준성 같은 애들을 봐주기 위해서 고발사주 재판 중에 대검찰청 놈들은 또 감찰을 무혐의 종결을 했어요. 참. 고발사주도 웃기지만 고발사주 재판 중에 감찰의 무혐의를, 양심도 없고 기본적 상식도 없어요. 재판 진행 중이면은 재판을 보고 최소한의 그 감찰을 무혐의 종결해도 이 얘기잖아요. 니네들이 뭘 하든, 바깥에 여론이 어땠고 뭐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검사놈들은. 참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뿐더러 배상 보험의 액수도 너무 적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공인중개사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몇 개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니까, 자, 오늘 급하게 그것이 하고 싶다 올린 거 보고 늦게 올려드립니다.